저는 공법 강의 맡고 있는 이재욱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부동산 공법에 관한 사안들을 정리해 나가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부동산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물건을 동산이라 표현하고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것들을 민법에서 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표현하고 그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에 관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정착물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건축물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저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공작물 그리고 시설물이라는 것이 각각 존재합니다. 여기 시설물과 정착물은 어찌 보면 같은 개념인데 우리 주변의 다양한 물건 중에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것이 있고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인공을 가미하여 만든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일체의 것들을 모두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시에도 시설물 관리공단이라 하는 지방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로 포장이나 또는 교량 그리고 가로수의 나무 가지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을 담당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인공을 가미한 일체 물건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시설물이라 하고 그러한 시설물 중에 돌출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공작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 공작물 중에 지붕이라는 것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정착물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건축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과 관련된 공법 규정이 2017년 기준으로 해서 한 120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지나게 되면 아마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한 121, 122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부동산 공법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서 6개 공법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여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약칭하게 되면 국토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저 전 국토에 대해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것을 마련하고 저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수립한 계획에 따라 해당 토지를 사용해야 되죠. 그에 관한 법령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다산 지구와 관련되어 개발 계획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아직 관심 없으십니다. 대신 나중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된다고 하면 부동산 사무실 한켠에 남양주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된 계획 전도에 관한 사안들을 두고 어디에 땅을 투자하면 참 좋은지 또는 그에 따른 연계 교통망에 따라 어디에 땅을 사면 좋은지를 아마 설명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된다고 하면 우리 중에 인물도 괜찮으신 분이 계시다 보니 가끔 케이블 TV 틀다 보다 보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한 번씩 나오셔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다들 인물 좋으시죠? 저도 한 2003년인가 2004년도에 한경TV에 잠깐 했었는데 얼굴 크다 해가지고 한 2번 하고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와이드가 아니라 좀 화면이 좀 좁다 보니까 얼굴 인물이 좀 많이 좌우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실력 닦으시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데 등장하셔가지고 부동산과 관련된 한 번 정도의 전망을 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토계획법이라는 것을 한번 잘 살피시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 그러한 방향, 전망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의 경우에도 일정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를 이용, 개발, 정비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게 되는 저 120개 법령에 있어서는 모두 개발 계획이라는 게 각각 존재하고요. 그러한 개발 계획에 따라 토지를 이용, 개발, 정비하는 체계로 법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120개 중에 상위 법령에 해당되는 저 국토계획법을 우리가 충분히 숙지해야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국토계획법은 2003년 1월 1일 날 국토계획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국토계획법 이전에는 도시계획법이라는 것과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준도시지역이나 준농림지역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부동산에 대해 관심 없으신 분도 많으시고 한번 들어보신 분도 계신데요. 여기 도시계획법은 법 명칭에 있어서는 법률 명칭에 따라 무엇을 대상으로 정해져 있는 공법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저 도시계획법은 도시지역에 한정해서 합리적인 이용개발 보존을 위해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관련된 법률이 도시계획법인데 이 도시계획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2월 30일까지 사용되다가 국토계획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도시계획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지금 얼굴 보시니 이때 태어나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전년도에 참 중요한 일이 있었다더라고요. 1961년도에 5.16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5.16이 이때 있었고 그 이후에 1년 만에 도시계획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끔 우리 시험에서는 법의 연원을 총설에 관한 문제로 한번 다루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주시는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여기 도시계획법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 일으키고 군사혁명 일으키고 정권 잡았을 때 대한민국의 법제도 보니 제대로 된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1945년도에 해방되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리고 1961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았을 때 한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그 당시에 제대로 된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기껏 헌법이라고 하는 것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조선 정독부에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법령을 그대로 이용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일본말을 한글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법률이 대부분이었고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법이 없었습니다. 사실 일제 치하 속에 대한민국에 잘 사는 분들이 일본이나 미국이나 독일 쪽에 많이 유학 가셔가지고 공부해 오셨는데 그분들이 다들 있는 집 자식들이시죠. 그래서 45년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보고자 그분들 다 불러보아가지고 여러 가지 의논하고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 있는 집 자식들은 고집 세다는 것 있으시죠. 그리고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중심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위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원했지 남들에게 양보해 주는 것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법이라는 게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걸 알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통탄하시면서 그런 법률학자들 우리 학원 강의처럼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석재라고 하는 소령님이 계시는데 이 소령님이 군사혁명 정부에 사법고시를 준비했던 유일한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사법시험에 붙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군대에서 훈련소에 잠깐 훈련하면서 짬짬이 시간 남은 게 있거든요. 그 시간 남을 때 법정 보시면서 사법시험 준비했다고 합니다. 대신 군사혁명 정부 수반에 있어서 이분 빼고 법 아는 분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분에게 법제의 담당을 맡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자리에
법학자들 다 불러 모으고 법 만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이분들이 자기 주장 워낙 강하시다 보니 서로 타협이 안 됐다더라고요. 옆에 총 하나 있었거든요. 총을 들여대면서 법 만들래 죽을래 그러니 1년 만에 그 논란 많던 법을 1년 만에 순식간에 만들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면서 꼭 알아야 될 것, 꼭 외워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그 외워야 될 걸 외우지 못하신다고 하면 옆에 총 들이대면서 외울래 죽을래 하면 쉽게 외우지 않나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공법과 관련되어 분명 외워야 될 게 몇 군데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총 있으면 한번 들고 다니면서 무조건 외우라고 좀 강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1년 만에 만들어진 게 도시계획법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법은 우리나라에 참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이 해외 각국에서 여러 가지 보고 배운 게 있는데 그 좋은 제도를 다 끌어들여서 번역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이나 일본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선진적인 토지 이용 계획이 아마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좋은 제도들을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적용하면 참 좋은데 그 당시에 도시 지역을 제외한 비도시 지역에는 측량이라는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외정 때만 하더라도 대충 측량하다 보니 분명히 저 앞에 산이 보이는데 불구하고 측량 그 결과 산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었다더라고요. 대신 이 도시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 살기 때문에 지적도라 불리는 조사 측량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 도시 지역에만 도시계획법이라는 것을 우선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비도시 지역에 대한 조사 측량은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 197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게 마련되었고 이 국토이용관리법은 도시 지역을 제외한 비도시 지역을 대상으로 마련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비도시 지역은 준도시 지역과 준농림 지역 농림 지역과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 구분해서 국토이용관리법이라는 것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이전까지 대한민국의 국토와 관련된 체계는 도시계획법과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구분해서 적용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법령체계는 전 국토를 이원화하여 법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 신도시는 뭐 별내, 진건 그런 쪽에서 좀 만들어져 있는데 그쪽 한 2005년도부터 개발 사업했다는 것 아시나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일기 신도시가 언제 만들어진지 아십니까? 분당, 일산. 걔가 1995년도에 첫 삽뜨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1998년도에 개발 사업 완료하고 첫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했었는데 저 일기 신도시 때 잘 지내셨습니까? 뭐하고 계셨는지 공부하고 계셨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저 분당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모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천당 아래 분당이 있다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쪽 투자해라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고 예전에 드라마 중에 응답하라 1988 보다 보면 다들 어느 동네 좋은 데 가시던데요. 그거 안 팔고 그냥 계속 지금까지 놔뒀다고 하면 한 200억 이상 시세 차익 발생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때 뭐 했는지 기억 안 나시죠? 대신 지금 다산 신도시나 이 남양주 신도시도 잠실이나 서울에 좀 근접하는 것이 좀 좋기 때문에 이쪽도 개발 호재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아마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주거 비용이나 또는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쪽을 많이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당이나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당을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 이 분당이 과거에 도시지역이었겠습니까? 비도시지역이었겠습니까? 비도시지역이었거든요.
그러면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적용하던 땅이 신도시개발 사업을 통해 갑자기 도시적으로 바뀌고 나니 이제부터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률 체계가 하루 만에 달라지다 보면 이것 혼란이 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 이 두 개 법률을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도시지역은 전국토의 한 10%에서 15%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다 비도시지역이거든요. 도시계획법 위주로 통합했겠습니까? 국토이용관리법 위주로 통합했겠습니까? 땅값 비싼 것은 도시. 그래서 저 10%밖에 차지하지 않는 도시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 평가하다 보면 비도시지역의 2배, 3배 정도 가격 나가거든요. 그래서 저 국토이용관리법을 도시계획법에 통폐합하는 법령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때 2003년도이거든요. 그런데 어제까지 비도시지역이었던 땅이 이제 용도지역이 바뀌어 만약 도시지역이나 또는 농림지역이 준도시지역의 성격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토지의 가치가 확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의 기준이라는 게 심하게 변경되게 된다고 하면 그런 변경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우리 일반 개개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러한 영향이 있다고 하면 일반 국민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주민 의견 청취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공법 120개 중에 함께 공부하는 6개 법령에 있어서는 각종 토지 이용 계획이라는 것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항상 주민 의견 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제까지 가지고 있던 땅이 도시지역 땅이었는데 갑자기 농림지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내 의견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함부로 처리하게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100의 재산이 절반밖에 안 되는 땅으로 바뀌게 되면 나한테 큰 손해 미칠 수 있죠. 그래서 미리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런 의견 청취 방법은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절차법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현재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행정절차법은 기본법이라 표현하고요. 이와 구분되는 120개의 부동산 공부에도 주민 의견 청취 제도를 각각 따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 기본법에 맞춰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따로 둔다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법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를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과 공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공람 절차는 열람, 공고의 준말인데 열람시킨다 또는 공람시킨다고 하면 얘도 주민 의견 청취의 한 방법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청문 절차가 있는데 청문회에서 청문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주민 의견 수렴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현재 행정절차법에서는 이 세 가지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두게 되는데 여기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학원 강의실에 이렇게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의견 수렴하는 것을 공청회라 표현합니다. 가끔 저도 이야기하지만 의견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게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이고요. 그리고 공람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의향을 가지게 된다고 하면 그 계획안을 주민에게 보여주고 일정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공람 절차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곳에 일정한 계획도 마련해 놓고 그거 보고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걸 공람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문은 각종 자격 취소, 등록 말소라고 하는 행정처분이 있거든요. 그런 행정처분할 때 청문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자격증 따실 거죠.
따시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됩니까? 수업 듣는 거 종료하시고 수업 시간 중에 웬만하면 필기하는 거 자제하시고, 그리고 필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동영상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책을 복습해 나가시게 된다고 하면 제가 뭔가 표시하라고 지문이 있을 겁니다. 그 지문만 정확하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것만 좀 눈에 많이 익숙해 주신다고 하면 공범에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지문들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신문 보듯이 훑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한번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증 땄는데 그 자격증이 내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자격 취소 당하게 된다고 하면 억울할 수 있죠.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응급 환자가 발생해서 병원에 긴급하게 후송하다 보니 도로교통법을 많이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 당하게 되었다고 하면 내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후송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운전했다, 과속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을 취소시킨다고 하면 억울하죠. 그래서 취소 처분이나 등록 말소 처분 대상자에게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보는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청문이라 표현합니다. 청문 이해되시겠습니까?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이나 또는 우리 공법과 관련되어 중요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최후의 주민 의견 청지 방법으로 청문이라는 것을 자주 들어보실 겁니다. 대신 자격 취소와 비슷한 행정처분으로서 자격 정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자격 정지 시에는 청문 절차 없습니다. 뭐 할 때만 취소나 등록 말소라고 하는 중요한 행정처분 시에만 청문에 관한 절차를 두고 영업 정지 처분이나 자격 정지 처분에 있어서는 청문이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이 두 가지거든요. 공법에서만. 대신 중개사법에서는 이거 가지고 출제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미리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행정절차법에서는 14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공청회에서 주민의 의견 수렴하도록 정해놓고 있고요. 반면에 공람 절차는 보여주는 기간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 보여주는 기간을 14일 이상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서 공청회와 공람에 관한 사항을 각각 14일로 각각 정해놨다고 하면 저 기간보다 짧은 7일, 5일, 10일 전에 공청회 개최 사실을 알린다. 공람 기간을 10일, 7일로 정해놓고 있다. 이러면 기본법에 위반된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위헌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 공람과 관련되어서는 항상 14일 이상으로 기간 정해놔야 되지 그 기간보다 짧은 게 있다고 하면 모두 잘못된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만약 담당 공무원이라고 하면 저 공람 기간을 딱 14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21일, 30일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만약 공람 기간이 길게 든다고 하면 의견 제출할 사람 많아지죠. 그래서 나중에 서울신문이나 각종 신문 보다 보면 토지 이용 계획과 관련된 각종 공람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매번 보면 딱 14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만약 기간 길어지게 되면 제출할 의견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공람 기간을 정하게 되었을 때 중요한 사건 전에 공람 기간을 잡아놓게 된다고 하면 중요한 사건 때문에 저 공람에 관한 절차를 아예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완화되어 있던 국토 체계, 토지이용 체계를 국토의 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법률 하나로 일원화시키게 되었었는데 그때 시기가 2003년부터입니다. 2003년 전에 2002년이거든요. 그때 중요한 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토 체계가 바뀌게 된다고 하면 부의 분배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저런 국토 체계가 바뀌게 된다는 것은 우리 화폐 개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 10원짜리 보게 되면 예전 1원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하는 이야기가 10원짜리를 1원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도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 화폐 개혁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다들 좋아한다, 반대할 사람 많다.
다들 좋아하겠습니까? 반대할 사람 많겠습니까? 10원짜리 1원 되게 된다고 하면 물가 상승 원인도 되고요. 그리고 가끔 검은 돈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거 바꾸려고 하면 공개적인 방법으로 교환해야 되거든요. 좋아할 사람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 화폐 개혁과 마찬가지가 바로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참 우리나라에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들 올림픽 보느라고 정신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 올림픽 개최하는 방송 밑에 국토개혁법이 새로 제정되게 되는데 공람기가 몇 월 며칠이다. 그걸 쭉 해놨거든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여튼 올림픽만 아니 월드컵만 보시다 보니 그거 생각도 안 나실 겁니다. 그런 절차 거치고 만들어진 게 국토개혁법인데 워낙 월드컵에 매몰되다 보니 저 공람 기간을 뒀는데 불구하고 따로 의견 제출하는 분이 없어졌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저 국토개혁법이 만들어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가치가 왜 바뀌었냐고 따져 물으니 하는 이야기가 우리 공람 절차 거쳤다. 그리고 공람 절차 거치는데 하는 이야기하는 분이 하나도 안 계셨다고 해서 이의제기 없으므로 나라에서 수립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들 반대 의견 없다고 해서 그냥 통과시켰다. 그런 답변이 나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 국토계획법은 도시계획법의 적용 대상이었던 도시지역은 그대로 두고 여기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곳들을 관리지역이라 하고 종전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그대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라 대한민국 전국토에 대해서는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사분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각각 정해지게 된다고 하면 저 용도지역이 결정된 대로 해당 토지 사용해야 되죠. 그의 방향 잡아주는 것이 현재 국토계획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국토계획법은 어떻게든 우리 토지이용 계획과 그리고 용도지역의 구분 그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시간 많이 되셨거든요.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